일본이 수출 시 우대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건데 우리 대표단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자국 기업이 북한 핵 개발에 쓸 부품을 수출한 걸 파악하고도 경고에 그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출 규제까지 한 건 이중적인 태도란 지적입니다. 해군 부대 안에서 발견했다가 놓친 수상한 인물은 음료수를 사기 위해 초소를 무단 이탈한 병사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거짓 자백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진범을 잡은 건데 군의 기강회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산 케이블카가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난간을 들이받아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앞을 잘 안 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한 걸로 보고 입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파악된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가 미국에서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 5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미국 LA 법원은 다스가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먼저 회수해간 스위스 계좌 돈 일부에 대해 작물이라며 투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이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잘 몰라서 아이가 다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도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큽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빼기로 했던 방안까지 결국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처음 접촉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우리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일본은 이번엔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막는 캐치홀 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조민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자국 물건을 사가는 나라에 대해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회의를 한 우리 대표단은 오늘 귀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입니다. 이날 이전에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출품을 통제하는 캐치홀 제도를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4일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입니다. 만약 시행령이 이날 공포되면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본이 광복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대표단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지금 현재의 법령이 재래식 무기도 캐치홀 제도의 수범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한국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백색 국가 공고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추가로 만나자고 했지만 일본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은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유로 든 캐치홀 규제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만약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우대 혜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규제를 받게 되는 부품이나 이런 소재들이 이 산업 전반으로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첨단 소재부터 또 전자, 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약 1,000가지가 넘는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이 의존도가 큰 수소차나 또 배터리, 로봇 같은 이런 핵심 신산업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마다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심사 기간만 거의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지금 지정해놓은 백색 국가가 27개 국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력으로 봤을 때 우리를 뺀다는 것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유로 든 게 이제 캐치홀 규제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 캐치홀 규제에 대한 개념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치홀은 말 그대로 모두 잡는다. 그러니까 이 수출 통제를 좀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 전략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산업부 설명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비민간 품목, 전략 물자는 아니지만 대량 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허가를 요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캐치홀 상하 허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제 회의에서 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이 캐치홀 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본은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역시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이 회의장에서 오히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일본이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이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짜가 24일 아닙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당장 맞대응은 좀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직접적인 상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보안과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본에 수출을 하는 주요 품목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좀 더 높여서 매기는 방안 등이 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또 이 국제 여론전도 계속할 예정인데요. 오는 23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이 한일 간의 추가 접촉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그동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생화학 무기용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수출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북한 핵 개발에 쓰일 부품을 대만에 수출한 일이 있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전략 물자를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8년 낸 보도자료입니다. 헤이세이 15년, 즉 2003년에 대만에 진공 펌프를 수출한 자국 기업 나카노 코퍼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된 펌프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뒤 영변 핵시설에 사용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펌프가 핵 관련 용도로 쓰일 줄 해당 기업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2007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외국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경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현재 아베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돌고 돌아 일본 업체도 부메랑을 맞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일본이 절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글입니다. 요시자키 다스이코라는 소지스 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론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아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일본 경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달라진 입장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비난받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으로 앞장서서 자유무역 깃발을 흔들었는데 정상회의 종료 직후 돌변했다면 주위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일본 가전제품 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한국의 불매운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던 나라이고요. 불매 운동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타격을 입거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일본 유니클로의 고위 임원이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우리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를 과연 누가 위반한 건지 안보리에서 함께 검증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일본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해놓은 시한이 혹시 있습니까? 네,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말을 넘겨서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뢰해서 안보리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독자 검증은 우리로서도 부담스러운 방식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법이기 때문에 대결 구도로만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만약 독자 검증 안건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리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또 중국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안보리 검증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그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실질적인 득실을 따져볼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검증 등 여러 가지 국제적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이번 사안이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시작됐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셈이기 때문에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또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데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김현종 차장은 언제 돌아올 예정입니까? 네, 이르면 내일쯤 돌아와서 구체적인 방미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걸로 보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 우리와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장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정부의 대책을 조만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지난 4일 해군 부대 안에서 도망간 정체불명의 수상한 사람은 바로 그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였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어제 국방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해당 병사를 검거했다는 건데요. 이 병사는 경계 근무 중에 총을 놓고 자판기 음료를 뽑으러 갔는데 다른 병사가 자신을 발견하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난 건 지난 4일 밤 10시쯤입니다. A 상병은 당시 탄약고에 가까운 초소에서 무장을 한 채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병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음료수를 사오겠다며 자신의 총을 두고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습니다. 전투모와 전투조끼 등은 착용한 채였습니다. 상병은 음료수를 사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또 다른 초소 경계병이 암호를 대라고 하자 답을 않고 도망갔습니다. 4일에 나타난 수상한 사람은 바로 A 상병이었던 겁니다. A 상병은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를 벗어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은 해군 2함대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후 수사단 32명을 투입해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A 상병을 검거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주일 넘도록 못 잡던 수상한 사람. 언론 보도가 난 지 하루 만에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가 넘어서 국방부가 조사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니 브리핑에서 검거까지 10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기강회의와 허위 자백, 그리고 늑장 보고까지 겹겹이 쌓인 군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현장 검증에 나선 군수사본부는 부대 밖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저지른 일로 본 겁니다.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은 수상한 자가 랜턴을 가지고 있었고 어두운 새 곳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재현 등을 통해 용의자를 좁혔는데 검거된 A 상병도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A 상병과 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병사로부터 해당 병사가 당시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본인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수상한 자를 잡지 못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잡은 겁니다. 해군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난 당일 부대 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습니다. 해군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영관급 장교가 병사들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실제로 한 병장이 거짓으로 자수했습니다. 해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까지 알아냈지만 국방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거짓 자백과 늑장 보고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어젯밤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담당 직원이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면서 오늘 하루 남산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매표소 창구는 모두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케이블카 타러 올라간 입구는 아예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아놨고요. 3개 국어로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케이블카엔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 국적의 외국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하루 남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We wanted to see the Seoul Tower, but it seems to doesn't work and we didn't know. So we have to change our plan. 케이블카 대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지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고 원인은 직원의 실수로 파악됐습니다. 운행 담당자 김모 씨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번 사고로 남산 케이블카 자동 아니었냐, 수동이었는지 몰랐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요. 57년 전 케이블카가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쭉 써온 방식이라고 합니다. 5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경찰은 케이블카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도착 전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 직원이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시켰고 케이블카가 제때 서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운전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2사람이 있는데 기계실 체크하러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승강장에 도착할 때 매번 브레이크를 직접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운행 중입니다. 57년 전 케이블카가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써온 방식입니다. 다 수동이세요, 그냥 다. 출발해가지고 켜고 도착하면 끄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기계는 다 바꿔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자동화 방식으로 케이블카 운행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우리 법원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에서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200만, 우리 돈으로 23억 5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BBK 김경준 전 대표가 빼돌려서 스위스 계좌에 넣어둔 투자금을 다스가 먼저 회수해 갔었는데 미국 LA 법원이 최근 그중 일부에 대해 작물이라며 투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경준 씨는 지난 2000년 BBK 투자자문을 만듭니다. BBK는 다스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옵셔널 벤처스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중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뒀는데 다스가 먼저 이 돈을 회수해 갔습니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다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LA 지방법원은 9일 다스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스가 갖고 있던 돈은 김 씨의 작물이라며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남은 116억 원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 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투자자 측 변호인들은 다스가 가져간 돈이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스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스가 먼저 돈을 회수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 투자자들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국내 1심 판결문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이틀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지요. 최 전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는데 일하지 않은 이 기간에도 1,0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유독 국회의원들만 관대한 대우를 받는 건데 구속되면 월급 주지 않는 법안도 올라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1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1년 5개월 뒤인 지난 5월 이 의원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그저껜 최 의원도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수감되면서 국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구속된 의원의 수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보좌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월급의 40%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위 해제되면 월급의 70%를 받는 공무원과 달리 의원들은 월급을 거의 다 받는 겁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구속기간 동안엔 돈을 주지 않되 만약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발의된 지 3년이 된 지금도 이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준강강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번에도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비난, 또 잘못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은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강지환을 입력하면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뜰 정도입니다. 피해자 측은 잘못된 보도가 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일부 언론사는 피해자들이 2차 술자리를 강 씨의 집에서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까지 따라간 게 잘못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 따르면 술자리는 강 씨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강 씨와 피해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중간에 일부가 자리를 떠 피해자들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A 씨가 깨어보니 옷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합의금 등을 노린 A 씨가 옷 매무새만으로 강 씨를 신고했다는 악성 댓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 씨가 강 씨의 성범죄를 느껴 잠에서 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놀라고 두려워 침대 밑으로 몸을 피한 사이 강 씨가 B 씨를 성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업 등 신상을 구체적으로 전해 피해자가 특정된 것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서울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남성이 오늘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사건 당시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골목을 배회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오늘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의 경마장에서 붙잡혔습니다. JTBC 취재진은 범행 당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성이 지나가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뒤따릅니다. 여성이 가는 곳을 살짝 보더니 곧바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제 새벽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입니다. 남성은 신림동 원룸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한 곳을 골라 원룸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자 남성은 도망쳤습니다. 물건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여자분 손질 부수시면서 비명지르더라고요.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주변 CCTV 영상으로 용의자 A씨를 특정했습니다.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이터를 관리하는 곳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서 받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3년 전 최재원 씨의 아들은 놀이터 근해에서 떨어져 손가락이 부러졌고 한 달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모두 내고 난 뒤 나중에 놀이터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아예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냥 다쳤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자. 현행법상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놀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피해를 의무적으로 보상하고 어린이가 잘못해 사고가 나도 보상하는 약관을 선택한 곳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가 놀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들어둔 다른 보험과 중복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배상 책임 가능하면 배상 책임에서 보상 받으셔야 돼요. 중복 청구가 돼서 다시 환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보험을 잘 모르다 보니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각 구청에 놀이터 보험을 청구한 사례는 71건에 그칩니다.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 나중에 증언해 주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죠. 자기 아이가 다쳤으니까 경황도 없는데. 국회에선 이를 고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할 경우에 사고 정보가 놀이터 관리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또 현행법상 같은 사고라도 얼굴에 흉터가 날 경우 여자아이는 1,000만 원, 남자아이는 500만 원까지 다르게 지급하게 돼 있는 점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이렇게 놀이터 보험도 문제지만 애초부터 놀이터가 잘 관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하는 곳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이곳에선 어린이가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햇볕에 달궈진 철판에 손을 짚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그런데 이런 금속 재질의 놀이기구는 놀이터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재질로 된 미끄럼틀도 한여름이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터 곳곳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놀이터는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행안부가 정한 80여 개 항목대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항목에는 여름철 화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시범 사업으로 전국 58개 놀이터에 그늘막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있는 안전 규정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국 놀이터들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안부가 정해둔 항목대로 제대로 지켜서 검사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아주 간단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는 지자체가 80개입니다. 현행법이 단순히 놀이기구의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약 60%가 어린이 공원 주변에서 났는데 어린이 놀이터 주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도 어린이들을 돌아세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의 장식품 해야 되니까 하는. 어린이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놀이터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정의당의 새 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83.58%로
상대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2년 만에 당대표로 돌아온 심상정 대표는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질 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경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아들이 숨지고 90대 어머니가 다쳤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선 당구장 앞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한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SUV가 당구장 벽을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집안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 구월동의 주택 2층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60대 아들이 숨지고 90대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엔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중국 음식점 등 점포 4곳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선 50대 성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바로 옆 당구장 벽을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손님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선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남성이 착륙 도중 고압선에 걸렸습니다. 119 구조대가 크레인과 로프를 이용해 1시간 만에 남성을 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서울 관악구에서 승객을 태운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의 음주단 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였는데 음주단 속에 걸린 게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태국 여행을 갔다가 숨진 70대 남성 소식 저희가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유족은 여행사로부터 선택 관광을 강요받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관광객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생활용품 같은 거 강요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싸다해서 가서 한두 개에 대한 선택 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가이드가 430달러짜리 추가 패키지를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강요를 받게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여행사는 조금이라도 싼 값에 상품을 팔고 관광에 드는 비용을 랜드사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드사는 현지에서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랜드사는 이걸 다시 현지 가이드에게 떠넘깁니다. 관광객을 직접 마주하는 가이드는 또 다른 수익이 생겨야만 손해를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택 관광이나 쇼핑을 강요해서라도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현지 여행사에서는 가이드들한테 원하는 게 선택 관광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랜드사는 관광객별로 마이너스 비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걸 옵션 상품을 팔아 생긴 돈으로 만회합니다. 수익이 남으면 랜드사와 가이드가 나누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감당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관광객을 모으는 곳이 여행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값을 내리는 만큼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받는 강요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2달 전 경남 창녕 우포늪에선 40년 만에 천연기념물 따오기 40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야생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벌써 2마리가 죽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한번 직접 가봤더니 가까이 다가가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따오기를 만지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 적응에 한창인 따오기들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옥 소리와 함께 우포늪 하늘을 날아오르고선 좀처럼 내려앉지 않습니다. 일부 탐방객들 때문입니다. 떠들며 사진 찍고 박수치고 함성까지 지릅니다. 주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이 머쓱할 정도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 안으로 자전거가 달리기도 합니다. 보건센터 앞에는 길에도 나오거든요.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면. 따오기가 야생 적응 훈련을 하는 논입니다. 논 가까이까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 길이 나 있는데요. 출입을 막기 위해 이런 울타리도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따오기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탐방객도 있었습니다. 따오기 바로 놀러 온 듯하니까 가깝게 있어 보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따오기의 적응은커녕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따오기 정체를 위해서 이리 대고 저리 대보고.
일부 관광객들의 생각 없는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따오기 2마리가 적응에 실패해 죽고 말았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소개로 만난 여성이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한 번 만나보자며 집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싫다는데도 집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9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로 넘어간 책임을 물은 건데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흰 앵무새 수십 마리가 나무와 하늘에서 무더기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당시 목격자는 떨어진 60마리는 불에서 피를 토했다며 이 중 58마리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독살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3위인 페더러가 2위 나달을 꺾고 윈블던 결승에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윈블던에서 만난 둘의 대결은 비록 준결승이었지만 팬들에겐 결승만큼 설레는 경기였습니다. 페더러는 이제 세계 1위인 조코비치와 맞붙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혼신을 다한 나달의 포핸드가 코트 밖으로 튕겨나간 순간 3시간 내내 쉴 새 없이 공격에 집중하던 페더러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11년 전인 20대 시절 윈블던 결승에서 뜨겁게 맞붙었던 살아있는 두 전설. 또 한 번 펼쳐진 이번 윈블던 대결은 최고의 명승부로 기억하는 그때보다 2시간 가까이 짧았고 승자도 바뀌었습니다. As one of my favorite matches to look back on again, just because it's Rafa, because it's a Wimbledon. Probably I didn't play as good as I did in the previous rounds, and he played well, so he deserved it. 직접 보려면 최소 1,000만 원은 줘야 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 만큼 준결승이지만 결승 이상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윈블던 결승에 12번째 오르는 페더러는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세계 1위 조코비치와 4년 만에 우승을 겨룹니다. 페더러가 이기면 윈블던에서만 9번, 그랜드슬램 대회에선 21번째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집회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집회에 뭔가 신기한 기술이 나왔나 보죠? 예,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어젯밤 조선일보 사옥의 모습입니다. 조선일보라는 간판 밑에 커다란 문구가 띄워져 있는데요. 문구를 읽어보면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항의성 내용인데 위치가 간판 밑에 있어서 함께 읽으면 문장에 주어가 생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는 그 표현을 빔 프로젝터로 쌌고 그리고 주어가 저렇게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형 빔 프로젝트를 조선일보 벽면에 띄워서 항의성 문구를 만든 건데 그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항의성의 의미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빔 프로젝트의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렷하게 저렇게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했던 시위 예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도 국회에서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의 모습인데요. 저 도움의 위치를 보시면 저기에 개 도살 금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저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에는 홀로그램 시위도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광화문 광장 앞인데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광화문 광장과 투명하게 겹쳐 보입니다. 아, 예. 당시 한국 엠네스티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유령 집회를 연 건데 국내에서도 첫 홀로그램 시위여서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예, 저렇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거나 홀로그램을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야간에 집회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간 집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장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회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규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거나 홀로그램을 이용한 시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서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는 분 계시네요입니다. 예, 조는 분 계시네요. 보통 무슨 이야기할 때 누가 상대방이 자고 있으면은 총중 중에 누가 자고 있으면은 저렇게 지적을 하곤 하는데 누가 졸았습니까? 예, 어제 오전 자유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요즘 뭐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조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곤란할 일입니다. 예. 정확히 누가 졸았는지는 황교안 대표만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워크숍이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이 아마 졸았던 모양인데요. 원래 이 워크숍이라는 게 좀 졸린 부분이 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키워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제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영섭 광주시장, 그 뒷줄에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앉아 있는데 보시면 조금 졸린 듯한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졸린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저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같은 날 어제 하루 동안 이제 당협위원장들 앞에서는 졸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오후에 있었던 광주 수영대회 그 행사에서는 졸음을 참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원래 이제 또 원 내에서의 어떤 일정을 소화할 때는 별로 안 그런데 특히나 이제 뭐 선거철 같은 때 원 외에서 일정을 여러 개 소화하다 보면은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저렇게 조는 모습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일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제 광주 개막식 이전에 보시면 국회에서 아까 워크숍을 포함해서 3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주로 이동을 한 건데 보통 대표 일정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좀 피곤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보통 정치인들, 특히 이제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는 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들이 워낙에 많이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는 모습도 많이 그동안 정치인들 조는 모습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이죠. 세월호 특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저렇게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이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좀 막말 비슷한 질을 한 뒤에 저렇게 잠이 들어서 약간 비난을 샀었고요. 많은 논란이 됐었죠. 예, 그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별명이 잠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는데 노 전 대통령 앞에서도 잠이 들어서 핀잔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노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다가 가끔 눈을 감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가끔 눈을 뜨는 사람도 있다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등에서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비를 뿌린 뒤 물러간 장마전선은 다음 주 중반에야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